모민거리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오늘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 많은 분들이 또 PB 계시는 분, PB로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사실 앞에 내용들은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히 하려고 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 세금에 대해서 제가 그 국세청을 거쳐서 이제 세시에 넘어가서 평생 조세 쪽에 일을 하다가 은퇴했는데 세금이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중요한 걸 느꼈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대선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는 세금에서 시작이 되는 조세 공약에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세금은 뭐 죽음하고 세금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그 인류 역사상에 사실은 큰 변곡점들이 다 조세로 인한 생기거든요. 그래서 혁명이라든지 바그라트라든지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사실은 그 미국의 남북 전쟁도 실상 관세라는 세금에서 출발하는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전쟁이 아니고 남부지방의 세금을 걷기 위한 북부가 할 수 없이 싸움을 한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세금이 세계사라는 아주 재밌는 세계공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세금이 중요하고 우리 역사상에서도 세금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했죠. 그 삼정분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세금은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세금은 항상 그 수탈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래서 세금은 안 내는 게 좋다, 작게 내는 게 좋다, 피하는 게 좋다, 이런 인식이 심어져 왔고, 유럽은 아시다시피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을 통해서 이게 대표 없는 맛이 없다 해가지고 대표하고의 협약을 맺어서 과세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따라가는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국민들이 불만이 좀 있어도 세금을 수능하는 거고, 우리는 너무 그 약자들한테 가령 주부의 수탈의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에 세금은 어떻게 하면 피하는 게 좋다, 안 내는 게 좋다, 이런 세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정부로서는 조세당국으로서는 조세 정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금이 얼마나 민감한지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 양도세 이런 부동산 세금 때문에 상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세가 총 몇 개 있는 줄, 국세하고 지방세 합해서 몇 개인 줄 아시는 분 계세요? 맞습니다. 우리 국세 14개하고 지방세 11개, 이렇게 25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세금 종류가 많은 나라고 복잡한 나라.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저도 계산을 못합니다. 세무사도 계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기 쉬운 세법을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세제가 복잡하고 적용하기 힘든 세금이나 그런 걸 아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가장 많이 걷는 세금, 세수빈이 가장 많은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 아세요? 네? 깎은세. 그게 부가세? 소득세 맞습니다. 과거에는 소득세가 아니고 부가가치세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이제 대기업 인력이 되고 그러다가 늘어나니까 가격세가 제일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소득세가 제일 비중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하고 거리세, 우리 3대 세목이 국세의 7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3대 세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플럭체이션이 굉장히 심하고, 특히 법인세수 때문에 한 해의 세수가 초과되느냐 줄어드느냐, 그게 제일 요인이 법인세입니다. 두 번째가 자산 관련세,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들, 양도소득세, 가시적으로 상속세에서도 다 해당이 되고, 종부세 이런 것들 해당이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중요한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거기 때문에 결론을 빨리 넘어가고요. 두 번째, 가압속속 공제하고 사전 정리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세 번째, 최근에 이제 제도들이 많이 바뀌는데, 세대주주 주식 발전 평가 제도. 네 번째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기회발전 특허라는 제도가 획기적인 제도가 지금 하나 산업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시설 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법 증여세의 그 납부 의무자는 다 아실 겁니다. 참고로 상속인이 누구냐, 비상속인이 누구냐, 거주자나 비거주자, 미거주자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비상속인이 거주자면 상속인이 거주자고 둘 다 거주자면 국내의 모든 재산. 그 비상속인 거주자고 상속인이 거주자라도 국내외 모든 상속 재산. 만약에 비상속인 비거주자면 국내에 있는 모든 해외에 있는 재산을 상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는 이게 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는 증여세 과세 대상을 완전 포괄적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법령이 하나하나 이러이러한 케이스가 되면은 증여세에 해당된다. 그래서 과세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머리 좋은 한국인들이 온갖 그 편법적인 이제 금융 거래를 통해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들이 사실 100여억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전환사채라든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렇게 아주 원이 좋은 사람들이 다 회피하다 보니까 이걸 또 막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라는 걸 도입해서 경제적 실질이 정의에 해당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의신탁 재산이나 일감 몰아주기, 일감 빼어주기, 특정 부분의 거래이 이런 것들 전부 다 증여세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그 반환 시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요구에서 증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부인한테 증여를 했다가 다시 좀 이따 다시 증여를 받는 그러면 이게 상방증여가 됩니다. 그래서 신고 기간 내에 줬다가 다시 받으면 둘 다 과세가 안 되지만 신고 기간 종료해서 6개월 내에 줬다가 반환을 받으면 당초 증여를 과세하고 반환 증여를 과세 안 하는데 신고 기간 종료일 후 3개월 후에 하면 상방증여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두 번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사례가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은행 시주회장 이준석 회장이 부인한테 엄청난 재산을 줬다가 그걸 불려가지고 다시 돌려받았는데 쌍방증여로서 과세를 했는데 이분은 대법원까지 소송을 해가 이겼어요. 이기고 그 다음 후속 심판 청구가 들어갔는데 제가 맡아서 결국 대법원에서 임원을 해줘서 수십억 세금을 안 냈는데 이제 권리를 다른 걸로 했죠. 실질적으로 내가 준 게 아니고 주기탁을 해서 하정에 불과하다. 이분이 원래 김현장이 계시기 때문에 김현장이 우수한 변호사 공원에서 이겼던 사례가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책임제도 이건 좀 이어지는 거니까 상속재산은 원래 상속재산도 있고 안주 상속도 있고 수령한 상속재도 있고 실질적 금융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걸 아시면 되고 비과세 대상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공공기관에 정의를 했다거나 국가지정 문화재라든지 무역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비과세가 되고 과세가액 불산입이라는 이거는 공익적으로 재산이 출연하는 것. 그래서 세금내기 싫으면 미술관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다 출연하면 상속 재산에서 빼지 빠집니다. 가액에서. 그래서 좋은 일도 하고 세금도 안 내고 할 수 있는 이런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제인데요. 이거는 얼마 안 됩니다. 작년
이용해봐야 공개를 안 해주고 채무가 있으면 채무와 확정된 것들도 선수 계산해서 안 된다는 거. 이 표는 이제 공제 발표가 나오면 세액을 계산하고 세액에서 세액 공제되는 거 빼고 산출 세액 나오고 이런 그런 거니까 그런 거 가지고 뒤에 보면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상속세 공제되는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아까 뭐 비과세 되는 거, 불선이 되는 거 빼고 공제를 상속 공제를 뺍니다. 그다음에 감정 평가 수수료도 빠지고 그게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적 공제는 2억까지 인적 공제가 되고 그 밖에 인적 공제는 4년 1년당 5천만 원, 그다음에 미성년자는 1천만 원 곱하기 19세 때까지 연수, 연로자 공제는 1인당 5천만 원 추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공제 바꿔도 장애인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천만 원 곱하기 1대 연행 연수해서 이렇게 받든가 아니면 귀찮으니까 그냥 일괄 공제로 인적 공제하고 기초 공제를 합해서 5억 원을 받겠다 하면 그냥 일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배우자는 5억 미만이면 5억이고 5억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10억, 30억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돌아가시면 그걸 바로 자식들한테 상속할 건지 엄마하고 같이 나눠서 상속할 건지 이걸 계산을 해보고 되게 작게 나오는 쪽으로 상속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엄마한테 30억까지를 넘기고 그러면 30억까지 세금을 안 하면 그 다음 다시 자식들한테 넘겨서 나중에 다시 또 공제를 다시 또 어머니 돌아갔을 때 그때 다시 상속세를 계산을 해서 그래서 이걸 사실은 상속 정리세 전문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세무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그래서 여러 시나리오별로 계산해서 가장 세금이 작게 나오는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물적 공제인데요. 이 과학 상속 공제 여기서 볼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영농상속 공제 이거는 이제 개인이나 법인이 이제 영농에 종사를 하면 영농상속 공제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재산 상속 공제인데 예금 적금을 갖고 있다. 이럴 때 2천만 원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이면은 예를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이 공제되는 거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계산 방식에 의해서 맥시멈 2억까지 이렇게 금융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 소실 공제는 재해가 불이 나가지고 공장이 탔다 이럴 때는 재해 소실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동거주택 상속 공제 그거는 이제 상속인이 내 엄마가 부모를 연로해서 모시고 10년 이상 살면은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그 주택에 대해서는 6억을 한도로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추가로 6억을 드립니다. 한도로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정유세입니다. 정유세도 상속세하고 비슷한 흐름의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비과세 재산, 불산이 똑같은 상속세하고 똑같고요. 재차 정유재산 합산 이거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10년 내에 동일 정리한 걸 다 합해서 1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다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번에 20만 원 돈을 주고 10년 내에 다시 또 7천만 원을 돈을 주는 이게 넘어가기 때문에 정유세를 합해서 계산을 해서 내야 됩니다. 다른 상속세도 이게 다시 상속세하고 합산이 됩니다. 10년 내에. 그래서 10년 내에 돈을 자식들한테 줄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뭐 알아서 잘 주십시오. 뭐 제가 다른 이야기는 못 드리고. 정연세 공제가 상속세 공제하고 조금 다릅니다. 배우자 공제는 계속 여기 누구 그리고 그 직계 존속이 직계 존속 미소한테 줄 때는 5천만 원, 미성년자한테는 2천만 원. 그러니까 상속세하고 조금 틀리죠. 그다음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한테 할 때는 5천만 원, 기타 친족한테는 1천만 원. 그래서 합산 배제 정해자산이 총 30만 원이 이하 되면 정액을 합산을 안 하는데 30만 원이 넘어가면은 합산을 하고 이게 10년간의 공제 금액입니다. 그 10년 내에 여러 번 주게 되면은 정액세가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고 배우자 문제 6억까지니까 6억을 미리 겁니다. 10년 내에 6억만 안 넘으면 되고요. 한국 정액세 기본 통계를 왜 넣느냐면 이게 사실 상속세가 우리나라 외국에 비해서 좀 바로 성능이 있어요. 국세가 예를 들어서 293조면 예를 들어서 이게 7조 3조, 7조 3트럭이 그 상속 정액세인데 그 비중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 상속 정액세가 뒤에 가서 그 설명을 드릴게요. 과세자 비율. 이 상속세가 1년에 과세되는 사람이 한 80명, 60명에서 80명 정도, 돌아가시는 분이 10만 명이 문제에서 그 중에 한 80명 정도가 세금을 실제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비율이 한 6.2% 정도 되고, 정액세는 이걸 결정 인원 대비로 하면 42%인데, 결정을 했는데 실제 과세되는 인원이 2% 정도 됩니다. 실효세율이라고 그러는데 총 실제 상속받은 다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실제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얼마나 되더라. 실효세율인데 실제 명목세율이 비율이 맥시멈 50%까지 있으면 실제 내는 평균을 내보니까 한 16.6% 정도 상속세를 세율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정액세도 18.6%, 20% 미만으로 세율로 낸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통계 건데 사실인데 이 가액별로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우리 상속세 같은 경우는 1억 이하는 실효세율 3.4%인데 500억을 초과하면 거의 44.3%의 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 편차가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정액세도 1천만 원 이하는 9.2%인데 50억을 초과하면 47.1%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실제 부자들은 상당한 비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고 상속세나 이 정액세 자산 규모가 작은 데는 그런 세금을 거의 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표별로 재산 가액별로 이 정액세 과세 건수인데 그래서 OECD 국가하고 그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 상속세가 유산세라고 합니다. 그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유산세하고 유산취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유산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내가 얼마를 상속받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그거를 연대해서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지분을 한도로 납부하는데 만약에 다른 행태가 안 되면 제가 다 해야 돼요. 그게 유산세고 유산취득세는 내가 실제로 취득한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를 내도록 하는 게 유산취득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산세 과세 방식을 택하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인데 이 중에서 보시면은 우리 이 한국이 세율이 제일 높습니다. 50%. 미국은 40%, 영국은 40, 20, 15, 15. 유산 지도세를 과세하는 나라가 일본보다 대부분 나라가 유산 지도세를 과세하는데 일본이 이제 유일하게 외국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상속세율이 55%, 증여세율이 55%, 국채가 45%인데 일본은 증여세율이 높은데 공제가 우리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실제 실효세율을 따지면 우리가 더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번에 조세계 계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기재부에 이 유산세를 유산지도세로 바꾸기 위한 지금 TF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때까지 추진을 못했냐면 자식이 많으면 유산지도세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를 받은 걸 반도라니까 세율이 낮아야 됩니다. 고객이보다는. 근데 지금은 자식이 거의 없어요.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유산세나 유산지도세의 세수차이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바꾸는 제가 있을 때 이미 이 요강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돈까지 만들어놨는데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걸 추진을 못하고 다시 이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복지국가라는 그 북부 나라들은 상당히 상속세를 폐지하는 주제예요. 노르웨이, 스웨덴, 그 캐나다 이런 데는 상속세를 폐지해서 상속세가 없어요. 그리고 포르투갈,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도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르웨이 출장을 가셨는데 갑자기 새벽에 밑에 비서관을 통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왜 노르웨이는 상속세가 없냐, 이렇게 복지국가인데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그래서 급히 알아보니까 노르웨이는 세금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있다.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는 주인들이 많아서 어쨌다고. 그래서 기업을 쓰기를 훨씬 용이하게 하고 그게 훨씬 국가적으로 득이 되더라. 그래서 이 스웨덴, 노르웨이 나라들은 폐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폐지를 못하냐? 우리나라는 이 가진 것에 대한 그 반발이 이런 게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이념 세금이 하나입니다. 이념으로 이 평가를 하고 이념으로 논쟁을 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낮추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 맞아요. 그래서 잘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가압상속 공제는 제가 실장할 때도 많이 좀 개선을 했고, 작년에 문정부가 들어서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제도입니다. 이게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된 제도인데, 계속 조금씩 개선하고 보완하고 확대했는데, 작년에 기폭하였던 개선이 됐는데, 가압상속을 받는 사람은 그 재산가액을 상속세 가세기에서 공제를 하는데, 종전에는 제일 처음 시행할 때 중소기업만 해당됐다가 이게 조금씩 늘어나다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원, 그 다음 4천원, 올해부터는 5천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해당이 됩니다. 가압상속 공제가. 그리고 피상속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기업이어야 되고, 이거는 공제액도 작년까지는 300억에서 그냥 200억에서 500억이었는데 300억에서 600억까지 최대, 예를 들어서 기상부에 30년 이상 경영을 해서 600억까지는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요건인데요. 피상속인은 최대 주주가 되어야 되겠죠. 특수관계자 안에 합해서 최대 주주가 되어야 되고,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작년까지는 총주식의 50% 이상, 상장법인 30% 이상인데 이걸 개선해서 40% 이상만 가지면 되고 상장기업은 20% 이상만 보유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상속인이 이제 이 세 가지 요건 어느 중에 하나에 해당되고 대표이사로 선임을 하게 됩니다. 가압 영위기간이 50
기간 뭐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요건들도 그동안에 많이 완화된 거고, 그다음 상속인 요건이 있습니다. 상속인 요건은 이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배우자가 대신 충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직접 과거에 종사를 하고 상속세 가세 표준 신고 기간까지 임원으로 취업을 하거나 신고 기간 후 2년 내에 대표이사 취임을 하도록 하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가업 승계,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 승계거든요. 가업을 꼭 기업 자체만 승계하면 되지, 가업을 승계해서 예를 들어 철강을 꼭 철강을 해야 된다 이런 룰은 없습니다. 독일은.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 가업 승계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철강하다가 서기적 전환하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 가업 상속 재산 가액인데 모든 자산이 상속 분배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업용 자산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무용 자산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 되고 법인도 마찬가지 법인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대상으로 문제가 된다. 그 다음 사후관리 요건인데 이 5번에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 당시의 상속세 가세가액의 산입을 하게 됩니다. 이 사후관리 요건이 종전에는 10년이었다가 제가 있을 때 7년으로 줄였다가 작년에 다시 5년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만 이걸 유지하시면 됩니다. 사후관리 위반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위반하면 이제 추징을 당하는데 가업용 자산을 옛날에는 20% 이상만 팔아도 안 됐는데 지금은 40% 이상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40% 미만으로는 팔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 지분이 감소하면 안 되고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해야 될 때 안 하면 추징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이제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고용 인원의 90%에 미달하거나 총급여의 평균이 총급여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이 요건이 되게 까다로워 110%였다가 100%로 줄여줬다가 이제 90%만 되고 월급도 100%의 이제 총액의 50% 아니 90%만 유지가 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가 중요한 게 임금 요건을 없애다가 지금은 꼭 기술고 기계 로봇화가 되고 있는데 임금 기술 그런 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이나 비상속인이 상속기업의 탈세 또는 계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면 추징 사유가 됩니다. 이건 제가 있을 때 넣었는데요. 이게 원래 담수정보안에 썼는데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 굉장히 수습해서 야 이걸 완화해주면 좀더 엄격하게 써야 된다. 해가지고 이걸 넣으라 해가지고 갑자기 형사처벌 규정이 들어가는 사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부는 이자 상당액을 부과한다.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환경이 정해졌다든지 갑자기 상속이 상황했다든지 그런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예외됩니다. 이걸 쭉 보시면 제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봤을 때 가업상속 공제를 굉장히 완화를 하면서 한편으로 조금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제를 받은 가업상속 재산을 추후에 양도를 하면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사유 차익을 계산하도록. 종전에는 상속 시점에 당초에 내가 1980년도에 샀다가 2000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2000년도에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해줬는데 앞으로 80년대에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니까 아무래도 세금이 양도소
연부연납을 확대를 했습니다. 작년에 가업 상속 재산 비율에 대해 관계없이 이걸 바로 보시면 종전에는 가업 상속 재산 비율이 50% 미만이면은 3년 근처 실전 분할납부를 해서 10년 연부연납을 할 수 있고 가업 상속 재산 비율이 50% 이상이면 20년 동안에 세금을 연부연납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규정을 없이 무조건 20년 동안 공제를 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 승계할 때 공제를 하고 난 뒤에 자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100억이 나왔으면 20년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많이 완화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가업 승계 정해서라는 게 있습니다. 종전에 100억, 600억을 정도로 미리 10억을 공제한 자력에 대해서 60억까지는 10%, 600억까지는 20% 정해세율을 얘기합니다. 정해세율이 최대 50%인데 상당히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이 요건은 가업에 해당이 되고 수증자가 지분 감소 없이 가업에 직접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 시에 가업 상속 공제를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업 상속 공제를 받는 게 아니고 미리 정해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가업을 승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위한 주식을 정의를 최대 600억까지 예를 들어 받고 정의세 신고기간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3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하면은 이런 낮은 세율로 일단 정의세를 과세를 하겠다. 라는 게 이 제도입니다. 이것도 뭐 사후 관리를 규정이 있어서 사후 관리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통계니까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업 승계 시에 상속 정에서의 납부 유예 제도라는 것을 작년에 신설을 했습니다. 제가 가업 상속 공제나 가업 승계 정에서 특례를 골치 아프게 안 받고 나는 납부 유예를 선택을 해서 이걸 신청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기업이 중소기업이 하나입니다. 중견기업은 안 됩니다. 중소기업은 가업 승계를 위한 하는 그 상속인 수증자가 양도 상속 정의하는 시점까지 상속 정의세를 계속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0억을 받아서 이거를 상속세가 예를 들어 100억이 나왔으면 이걸 납부 유예 신청을 하면은 내가 안 파는 한 그리고 내가 죽어서 또 내 자식이 가업 승계를 이어가는 이건 또 유예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유예를 세금을 안 내고 유예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상속 정의세 납부 유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업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 승계 상속 공제나 가업 승계 정의세 특례를 택하든지 납부 유예를 택하든지 그래서 요건은 유민 중견기업이든 이게 중소기업밖에 안 됩니다. 이건 상속 시점에 상속세를 정의하지만 이건 이것도 상속 시점에 상속세를 정의하지만 계속 납부 유예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가 없습니다. 이건 300에서 600억이지만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면 이것도 갖고 이건 갖고 다만 그 업종자 중분류 내에 변경만 허용이 되는데 그건 업종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업종을 바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 유지는 5년간 90인데 이건 5년간 70%만 유지를 하면 됩니다. 그런 새로운 제도가 생겼으니까요. 이 제도를 활용해서 계속 유예 하는 사실상 상속세를 안 내는 국가입니다. 그 다음 차급자금 정해세 과세 특례자를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녀가 부모로부터 내가 차급자금을 지급을 받아서 창업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아주 제율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작년에 개선을 해서 좀 늘렸는데 종전에 50억 그리고 10년 이상을
내도록 5억 원을 공개한 사례에 대해서 10%만 정기세율을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내가 100억을 정의를 받아서 장업을 해서 10명을 고용을 했다. 그러면 5억을 내 95억에 10% 이 정기세율로만 세금을 내고 이 상업 자금으로 이걸 기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요건은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상업 자금을 정의받은 2년 이내에 상업하거나 하고 4년 이내에 상업 자금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중도자산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도 상업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기세 주식 경우는 아까하고 비슷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상속 공제, 이거는 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아실 테니까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제도인데 이게 기업들한테 상당히 원성이 잦았던 그런데 과거에는 중소기업 외에 중개기업, 대기업은 주식을 팔거나 상속할 때 할증 평가를 했습니다. 과거에 대기업 30%까지 할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속세율 50%에 또 30% 할증을 하면 세금이 6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조 원을 상속 받으면 거의 6,600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많아서 계산을 많이 했는데 30%를 제가 있을 때 20%로 이제 세율을 낮추고 이번에 확대된 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매출에 5천억 미만 중견기업까지도 세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에서 빼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속 정의할 때 할증세율로 안내도록 하는 범위를 확대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고 할증평가가 어떤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라는 게 이게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해석상의 논란이 많은데 한번 읽어보시면 장래 거래는 예를 들어서 공장 거래로 가격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할증평가가 안 된다. 이 내용입니다. 기회발전 특구 제도입니다. 이건 조금 제가 간단히 지금 입법화를 추진 중에 있고 국회에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제도인데 개념이 어떤 거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각종 경제 자유구역이라든지 자유무역지역 이런 특수제도나 산업단지라든지 낙후 지역에 대한 특례, 기업도시 이런 데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다 세법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지금의 이 제한 지원 제도로는 충분히 지원을 못하더라. 그래서 기업들이 지방으로 안 오더라 하는 인식에서 출발해서 이 특구 제도를 만들었는데 기회발전 특구라는 게 이게 파격적인 어떤 지원을 과감한 지원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역 특구의 점으로 성장시키겠다 하는 게 산업부의 공안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투자기업화하고 대비를 해서 정한 비수도권 입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100만 평까지, 최대 100만 평까지를 기회발전 특구로 정합니다. 복수의 특구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창원에 30만 평, 김해에 30만 평, 진주에 40만 평, 이런 특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앵커 기업, 큰 기업을 시도권에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동반 기업 투자 특구 면적을 설정을 해서 SK 하이닉스나 사실 우리 지방은 좀 불리하죠. 앵커 기업을 지방에 끌고 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오면 엄청 제한을 받습니다. 이거를 지방정부가 신청을 하면 지방시행위원회는 지금은 균형발전 위원회라는 건데 이게 지방시행위원회로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심의를 해서 특구가 지정이 되면 각종 문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규제 특례. 지방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각 지역 상황에 맞는 규제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권을 대폭 이양하겠다. 그리고 강화하겠다. 그리고 규제 혁신 공동 세트를 제공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가 이러이러한 규제 특례를 중앙정부에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규제 특례를 무조건 승인을 해주게 돼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그 다음에 규제 혁신 3종 세트를 추진하겠다. 규제를 신속히 확인하고 실정 특례를 해주고 임시허가도 최대한 빨리 내주겠다 하는 특례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 세제 기본. 지방 인연을 위한 투자자만을 위해서 수도권 소재 기업이 기존 수도권 부동산을 팔고 50% 이상을 특허로 이전을 하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이연하고 이연된 세금을 투자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하면 10년 이상 열된 투자하면 100% 세금을 제로로 만들어주겠다 라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받은 수도권 소재 중소중기업을 제공하고 상속금액의 70% 이상을 개발자 특허에 투자를 하면 사후관리를 견제해주겠다. 또 상업 자금도 정해받아서 특허에 투자하면 정기세도 추가 감면해주겠다. 그 다음에 개인이나 기업이 수도권에서 특허 이전하거나 신정설 투자 시 영업용 부동산을 매입을 하면 취득세도 면제해주겠다. 재산세는 10년간 100% 경감하고 이후 10년간 50% 경감하겠다.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죠. 지금 현재의 규정들은 5년간 100%, 3년간 50%인데 10년간 100%, 10년 50% 이렇게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 다음에 또 기업이 신증서를 하거나 투자했을 때 법인세나 소득세를 10년간 100%, 이후 50년간 50% 감면해주겠다. 이런 등등의 상속세도 추가 감면해주겠다. 자산 처분하면 양도 관련 법인세도 면제해주겠다. 생각할 수 있는 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 개인이 예를 들어서 민간 자본을 기업발전 특구를 조성할 건데 기업발전 특구에 투자를 하면은 10년 이상 투자하면 그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 우리 요새 우리가 개인이 엔젤 투자로서 이렇게 벤처 투자하면은 우리 이 소득 공개해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10년 투자하면 아예 면제해주겠다. 주민들이 또 이거 팔아서 여기다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 이런 것 등등. 재정지원도 좀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투 보조금도 더 주겠다. 주택도 마련해주겠다. 이런 등등의 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규정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겠다. 지금 지 경남이 제일 문제는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학교 설립도 해주고 사내대학 제도 완화하고 경력학점 인정제도 도입을 하고 이런 다양한 지금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게 기회발전 특구의 그 핵심입니다. 실제 국회가 특혜 합의하고 조정돼서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지금 기회발전 특구 CF를 구성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주막한 상태로 빨리, 왜냐면 강의는 짧을 수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혹시 강의 내용에 대해서든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관해서든 아니면 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든 경계가 하는 거 있으면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서